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제평야입니다. 이 5월 중순이에요. 보리 알갱이 보세요. 좀 있으면 이 보리 알갱이 이 끝인 수염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시골 초등학교에서 그러는지, 여름 가정 실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농번기에. 그 어린 피부를 이 거친 보리 수염이 덥죠. 얼마나 더워요. 그걸 일일이 손으로 베서 아름들이 안아서 쌓아서 도리깨로 타작을 하고, 우리는 그런 힘이 안 되니까 뭘 한다?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이삭을 주우면은 참외랑 바꿔주겠다. 그 당시 참외 맛은요,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좋았어요. 김제평야, 보리가 아주 넘실댑니다. 아주 배가 부르죠. 오늘은 이 김제평야를 지나가다가 이 농사, 쌀, 벼, 보리 이런 부분은 제가 전공인데, 시골에서 전공인데, 알갱이가 크네요. 하나 더 꺾어서 주인 보면 혼나겠다. 16세기만 하더라도 이거 한 개 뿌리면은 여기에 5개, 6개가 나왔대요. 근데 지금은 20개에서 한 50개 정도? 현재는요, 쌀은, 벼는 16세기 정도면 2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개량, 품종 개량, 토질 개선, 재배농법 개발 등으로 해서 120개에서 150개. 아주 엄청난 다수학이죠, 그죠? 한 개를 뿌려서 120배의 농산물을 얻는다. 그래서 쌀에 대해서, 벼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하긴, 이 넓은 들판에서 농작물, 보리 알갱이를 들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는 나밖에 없을 거야. 만경평야, 호남평야, 주변에 야트막한 산들만 보이고, 지평선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거, 정말 넓습니다. 저기는 밀이 있고요, 밀. 그 나머지는 소목이 풀들이 잔뜩 있네요. 벼의 지배지가 동남아시아였대요. 벼는 우리가 중국 문명을 이야기할 때 북방 문명, 황하 문명, 장강 문명. 그리고 북쪽은 보리와 밀, 콩을 주로 심었고요. 이 남쪽은 벼를 심었답니다. BC 600년 전에, 비포 600년 전에 소빙하기가 왔을 때 북방 민족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남방으로 넘어져. 그때 오나라, 월나라가 나왔답니다. 5월 동지. 그래서 월나라가 쫓겨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경작을 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 벼와 보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벼는 연작이 충분히 가능하대요, 연작. 왜냐면은 벼는 물이 계속 순환이 되죠. 물이 들어오고 빼내고 물이 들어오고, 그럼 물 속에 있던 미네랄들이 충분히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벼노는 1년에 2모작, 3모작, 저 베트남은 그렇게 하죠. 근데 밀은 연작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유럽 가면은 밀 농사를 짓는 데 보면은, 구름 평원에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 넓은데 동네가 띄엄띄엄 있어요. 그렇죠. 걔들은 논을 어떻게 한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밀을 한 해 심어, 이 땅에다가. 그 다음에는 콩을 심어. 그 다음에는 한번 놀려. 3년 주기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연달아서 밀을 심으면 밀이 나지가 않는답니다. 일본은 벼를 심고요. 영국은 밀을 심죠. 이 똑같은 동일한 지역의 인구 수를 따진다면 당시에 15세기, 16세기 정도 되겠죠. 6배의 인구 차이가 났답니다. 그만큼 쌀은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영양을 줬다. 벼와 고구마, 감자. 얘들은요,
완전식품이래. 우리가 계란을 완전식품이라 하더니 충분한 단백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벼에 부족한 게 딱 뭐다? 콩이 갖고 있는 그 영양분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콩을 우러 먹는다, 된장국을 먹는다. 쌀밥에 된장국이 환상적인 조합이래요. 그것만 있으면요, 평생 그렇게만 먹고 살아도 돼. 라면만 먹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쌀과 된장국, 일본의 밀소 된장, 우리나라 된장국, 쌀과 된장국은 완벽한 영양을 이룬대요. 밀은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그 밀에는 반드시 땅을 먹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우유를 먹고 또 뭐예요?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빵을 먹을 때 고기를 먹고 우유를 먹고 야채 같은 것들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동일한 현상이죠. 이 밀 기억나세요? 그 더운 여름에 이걸 베어서 이 거친 그 피부, 연한 피부를 밤에 얼마나 따가워요. 따가우니까 또 안티프라민을 발라요. 더 따갑죠. 일주일 내내 농사를 짓고 나니까 저는요, 지금도 토요 주말 농장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릴 때 완전히,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 여기가, 곡물 수탈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적은 조정래의 아리랑, 여기가 벽골제가 있죠. 아리랑 문학관이 그 근방에 있어요. 여기가 아리랑의 주 무대였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했느냐면은 땅을 사요. 그리고 개간을 시켜요. 여기에는 동진강, 이 김제 들판을 흐르는 동진강 주변에 있는 그 땅들이 이 강둑을 안 쌓았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넘쳐서 아주 농작물의 피해가, 장마 피해가 많았죠. 그때 1906년에 하시모토라는 일본 사람이 여기에 농사를 개간하는 허락을 얻어서 1920년경에는 이 근방 김지평야의 그 절반을 그 친구가 다 가져갔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일본 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평당 쌀 수확량을 1이라고 본다면은 걔들이 1920년, 30년대는요, 우리나라 기존 농법보다도 2.4배의 수확량을 거둬들였답니다. 선진농업 방법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된 거죠. 그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 걔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7마리였대요. 7말. 1년에 성인 한 명이 7말을 소비를 했대요. 근데 걔들이 그렇게 2.4배의 수확량을 노렸는데 어떻게 했다? 4말밖에 못 먹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의 40%를 걔들이 가져갔대. 제대로 가져갔죠? 짜증나죠? 우리는 그때 뭘 먹었느냐? 밀키울, 말먹이, 소먹이, 돼지먹이 하던 밀키울 걔들이 공급을 했대요. 말먹이를 공급을 해서 그걸 우리 농민들이,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배부르지 않나요? 보리 보세요. 알갱이, 제주도 보리보다는, 제주도는 홀겹이 딱 4겹인데 여기는 6겹이네, 6겹이네요. 알고 보기 여기가 거의 20배에서 40개 정도, 20개에서 40개 정도 충분히 나오죠. 하나에 보리알이 들어가서 한 40개, 70개 정도 나오겠다. 통일벼 얘기를 또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일벼가 왜 있었냐면은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 농업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됐대요. 그래서 농사물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굶주렸대요. 쌀을 먹기가 힘들었대요. 제가 아는 아버지의 친구분은 낙동 강변 사람인데 이분이 말씀하는 게 들었는데 그 강변에 살던 처녀가 시집 가기 전까지 쌀 한 마리를 못 먹고 시집을 갔대요. 아주 힘들었답니다. 그 당시. 그래서 통일벼가 1972년도에 통일벼가 개발이 됩니다. 통일벼의 특징은
키가 나지막해요. 키가 나지막하죠. 농업진흥청에서 그 필리핀 쌀을 품종 교배를 시켰는데 키가 요만했어요. 아주 바글바글 있어도 기억납니다. 키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단점이냐면 그때 우리 농민들은 볏짚을 많이 했었어요. 볏짚을 가지고 가마니를 짜고 그래서 부가적인 농업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키가 작으니까 일단 볏짚으로 못 써요. 키가 작으니까 소 사료로도 소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쌀을 먹어보면 찰기가 없어. 일본에서 가져왔던 그 종자들, 그런 종자들 쌀기가 충분하죠. 중국에서 넘어와서 일본에서 개량돼서 우리나라로 왔던, 그리고 일정 때 가져왔던 그 쌀들이 우리 입맛에 맞아 있단 말이에요. 쌀 기름기가 차르르르 흐르는. 근데 이 통일벼는 그러지 못했어.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통일벼를 꺼려 했어. 나도 안 먹었어요. 그 통일벼 배부르게 먹고 살기는 했어요. 그 통일벼 덕분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백성들이 쌀밥을 먹기 시작한 건 사실인데, 배가 조금 더 부르니까 어떻다? 쌀에 대해서 품질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곡물 수배량이 73%를 수입을 한대요. 밀, 콩 73%를 수입한대요. 이 밀, 쌀은 국제무역협정에 의해서 정해진 양만큼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된답니다. 어물이에요. 우리나라 벼는 미국보다도 2.3배가 비싸대요. 우리나라 쌀이요. 중국보다는 1.6배가 비싸대요. 우리가 그렇게 비싼데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쌀을 끊임없이 매년 수매를 하는 거, 수매를 해서 창고에다 재워놔요. 그러면서도 넘치는 쌀이 사실은 우리가 다 먹을 만큼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의무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양만큼 우리가 수입을 해서 창고에다 쌓아놔요. 거기다가 또 그냥 쌀이 아니라 찐쌀이라든지 공업용으로 정제된 그런 쌀들은 무제한 수입이 돼요. 그래서 뻥튀기라든지 곡물 쌀로 만드는 쌀과자 이런 거는 끊임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래서 쌀이 넘쳐나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나라 기온이 1.1도가 높았대요. 가을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길게 이어지고 가을이 짧아진 거예요. 가을날 진짜 필요할 때 그 쌀이 확 수확량이 느는데 그때 가을이 짧아진 거예요. 여름이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벼가 이 기후에 맞게끔, 가을 날씨에 맞게끔 해야 이 벼가 막 살이 찔 때인데 쭉정이가 60%가 보통 때보다 증가했대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 쌀의 재배 지역이 자꾸 올라간대요. 날씨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은 언젠가는 쌀 먹기가 힘들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이 참외, 한참 보리 타작할 때 되면 참외가 강변에서 막 그 노지로 키웠던 참외가 생산될 때죠. 그 참외 껍질조차도 얼마나 단내가 납니까? 그걸 먹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날 새카만 조그마한 놈이 쫓아다니면서 이 넓은 땅을 보리 이삭이라는 게 보리를 낫으로 베어서 그걸 막 걸어서 모아서 아름다리 할 때 여기저기 보리가 알갱이가 남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죽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제평야, 우리나라의 아주 곡창지대, 수탈. 여기는 김제평야입니다. 오늘은 쌀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너무 풍요로운 땅이 이럴 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별로 알지 못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